여러분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오다방입니다.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일주일 동안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게 가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다이나믹 코리아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최순실 씨가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신발을 잃어버렸다고 그게 또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어지러운 상황이지만 이 상황에 근거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도 있고요.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냥 나온 일들은 아닌 것 같은데 오늘 그런 일들을 따져보고요. 또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한 굉장히 중요한 현안도 챙겨보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 모셨습니다. 일단 인사부터 나누겠습니다. 박한용 선생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수 저도 같이 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민정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 박한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저희 스튜디오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금방 왔잖아요. 어제 전화해서 바로 네. 힘들게 모시지 않고 그냥 가볍게 문자 메시지로 부르셔놓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그래도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솔직해요. 네, 일단 하나 궁금한 건 저희가 오늘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인데 지난주가 12.6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박정희 죽은 날, 또 이토 히로부미 죽은 날, 그래서 네티즌들 중에는 뭐 탕탕절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던데, 네. 12.6을 앞두고 국방부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까? 예, 보도자료를 냈죠. 공식으로요? 예. 그거는 뭐 이렇게 그 자체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보니까 이 역대 대통령의 그 서거일 이 되면 그 짧은 논평들이나 이거 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뭐 이승만 뭐 또 돌아가신 분 중에 김대중 노무현 이렇게 다 하는 거다 원래. 예. 네. 근데 다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미처 못 봤지만 그 기자 통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통상적으로 있긴 있다. 의례적인. 네. 네. 근데 이번에 의례를 넘어간 바람에 문제죠. 그러니까 그게 광복군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도자료라는 게 언론에서 보도해 주십시오 이런 건데요. 네.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게 박근혜 씨의 아버지인 박정희 씨가 광복군에서 활동했다. 이렇게 아주 명시적으로 적어놓은 겁니까? 그러니까 문장이 이렇게 됩니다. 이제 뭐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초등학교 이상은 되시잖아요. 저희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즐겨 들으신다고 저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이 보고 문건이 이렇게 됩니다. 기자들에게 보도한 자료는 1944년 만주 군관학교를 졸업하고 1945년 강북군에 입대해서 활동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되냐면 일반적인 독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44년에 만주 군관학교를 나왔는데 45년 몇 월 달이 없어. 8월 15일 이전인지 이후인지 없이 그냥 45년에 강북군에 들어갔다 하게 되면 뭡니까? 당연히 일본의 괴뢰국이 만주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만든 괴뢰 사관학교가 만주 군관학교인데 이걸 나온 사람이 마치 졸업하자마자 탈출해서 강북군에 들어가서 광복투쟁한 걸로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건 무슨 영화 밀정도 있었는데 갑자기 회개하거나 민족의식이 싹트거나 또는 그 징병 끌려갔다가 그렇게 오신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사실은 학병도 있고 문제에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 제일 핵심이 모르고 한 짓이냐 알고 한 짓이냐 이 문제지 않았습니까? 국방부가 모르고 했으면 무식한 거고 알고 했으면 고약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매우 용서 못할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올해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비밀 광복군이었다 라는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청와대에서 누가 뭐 개인이 했습니까? 아니면 청와대는 조직이 했습니까? 조직의 잡스러운 그 청와대 요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변인이 했던가 그래요. 그래서 얼토당토 않게 가짜 증언들 또 증언을 왜곡해서 보도한 적이 있어서 우리 연구소에서 한번 크게 반박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문장 자체가 저는 무죄의 소치라기보다 고의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미 올해 초에 청와대 비서관에서 청와대 하여튼 비서관인가 부속실이겠죠. 대변인이면 그쪽에서 박정희 비밀 광복군설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번에 10월 26일 날 국방부가 44년에 만주 군관학교를 마치고 45년에 광복군에서 활동했다.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나와서 비밀 광복을 네, 그렇죠. 하다가 나와서 아예 광복으로 내놓겠다는 얘기가 돼요. 네네네. 이 자체가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완전히 사기란 것이죠. 예. 잘 알다시피 이부에서 또 왜 현혹되냐면 장준하 선생 같이 평생을 박정희 독재자하고 싸웠던 분이 학병으로 끌려갔다가 그렇죠. 44년 1월 20일 학병으로 끌려갑니다. 네. 그래서 120 학병 동지회라는 게 지금도 있어요. 네. 그러다가 이분이나 또 그전에 앞서서 김준엽 선생 같은 분들 네. 이런 건 아예 탈출했잖아요. 목숨 걸고. 그렇죠. 탈출 걸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정을 해가지고 네네. 중경에 임시정부 가셨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책 돌베개에도 잘 나오는. 예.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광복전에 일본군을 탈출했어. 목숨을 걸고 탈출해가지고 네. 광복군이 되었어. 또 OSS 훈련을 받아서 국내 침투 훈련까지 하다가 좌절되신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이분들이 진짜 광복군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부터 존경하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분들이요. 네. 근데 박정희는 그게 아니잖아요. 네. 박정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입대 동기부터 고약해요.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네네. 사범학교 나와가지고. 자, 대구 사범학교를 나왔어요. 대구 사범학교 나왔는데 여기서 큰 줄을 잡았어요. 네. 네, 그 당시에는 사실 조선인이 일본 육군 사관학교나 만주 군관학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출신 성분이 안 좋을 테니까. 뭐 조선인인 게 나쁘다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조선인이라는 것 자체가 뭐 그렇죠. 네, 그렇죠. 참고로 그 일제 강점기에 네. 1910년부터 예. 1945년까지 일본 육군 사관학교를 정식으로 마치고 네. 소위로 인간된 조선인이 몇 명쯤 될까요? 몇 명쯤 됩니까? 물어봤더니 대답 안 하시네. 하시네. 네네. 뭐 그러니까 뭐 많지 않다고 예. 보니까 뭐 한 200~300명보다 훨씬 적은가요? 그거 아니 35년이니까. 아니죠. 네. 평균 1.7명입니다. 한 해. 예. 네. 도지사보다 적어요. 아. 도지사 8명이나 되잖아요. 네. 즉 일본 육사를 정규로 마쳐서 소위 인관한 사람이 1.7명 한 해. 아, 그러니까 조선인은 예. 총알바지로 나가더라도 사병이지 그렇죠. 장교는 일본인들의 몫이다 이런 게 강했던 그렇죠. 거죠. 그다음에 만주 군관학교 박정희 나온 만주 네네. 군관학교는 이제 32년부터 쳐야 되잖아요. 네. 31년 괴뢰군이 그때 생겼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조선인을 하게 되면 4.3명입니다. 그럼 몇 명 더 되긴 하네요, 그래도. 4.3명이죠. 네. 근데 아무래도 일본 육사보다 좀 네네. 낮고 네네. 거기는 오적 협파라고 네. 해서 조선인들이 들어갈 수 있게 네네. 해줬어요. 네. 둘이 합쳐도 네. 그 6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하면 희소성에서 보자면 인간 문화재예요. 근데 이 사람은 둘 다 나온 거죠. 그러니까 만주 군관학교의 예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네. 5등 안에 든 거예요. 네. 들어가지고 그 성적 우수자로서 일본 육사에 가서 정식 일본 육사는 아니에요. 네. 일본 육사 57기 해당생, 네. 해당 이렇게 편입생 비슷한 네, 거죠. 네, 네. 위탁 비슷한. 네. 어쨌든 그래도 일본 육사 대우는 해준 겁니다. 네. 그래서 나와서 마치고 본과 그러니까 쉽게 하면 예과 2년을 만주 군관학교에서, 네. 네, 본과 2년을 일본 육군 사관학교에서 마치고, 네. 그 다음에 만주국 제8단, 네. 제8단은 8사단이 아니고 네. 8연대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규모가. 왜냐하면 일본은 결코 만주국에다가 4단 규모의 군대를 양성하지 않았습니다. 네. 4단이 되면 전쟁을 할 수 있는 규모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전쟁할 수 있는 규모의 군대는 안 주고. 네. 그래서 최대 부대가 최고 부대가 연대예요. 네. 네. 제8연대 지금으로 네. 치면 거기에 가서 현지에서 인간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일본군 예비역 소위. 그러니까 일단 일본군 육사를 나왔잖아요. 네. 네. 일본군 예비역 소위를 됐다 계급자를 달았다 도로 떼는 거예요. 네. 떼고 다시 만주국 육군 소위를 달아줘요. 아. 그러니까 군적이 2개가 됩니다. 네. 군적이. 네. 그 2개가 되는 이유는 친일도 꽃배기 친일이라는 얘기예요. 네. 조선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사시는 일본 군인으로도 동원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예비역 일본 소위 겸 만주국 현역 소위. 그래서 만주국에서 제대하더라도 일본 네. 군대로 다시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네. 필요하면. 예. 네. 이렇게 해서 45년대 임관이 했어요. 만주국 제8단. 네. 그때 그 제8단에 누가 있었습니까? 신현준이라고 있었어요. 네. 신현준 이 사람은 원래 간도 특설대 출신 창설 요원입니다. 네. 예, 1938년에 만들어진 부대인데 그 악명 높은. 그렇죠. 조선인의 항일 게릴라들을 이른바 토벌하기 위해서는 네. 이조 제조. 조선인은 조선인으로 잡아야 네. 된다. 이렇게 해서 만든 만주국 최강의 특수부대가 간도 특설대예요. 네. 그 창설 요원 중에 한 명이 바로 그 신현준입니다. 신현준. 네. 이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 나중에
해방한 이후에 돌아와서는 여순 사건 아시죠? 네. 여순 사건이 뭘 만드냐면 해병대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해병대 초대 사령관이 됩니다. 네. 그래서 1대, 2대, 3대가 전부 다 간도 특설대 출신이에요. 해병대는. 그러니까 해병대 1, 2, 3대 사령관이 전부 다 간도 특설대 창설위원. 왜냐하면 간도 특설대가 만주국 최강의 특수부대였거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주일이 있었죠. 이주일. 네. 이주일은 5.16 같이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누굽니까? 방원철이라고 있어요. 네, 방원철. 예. 나중에 방첩대 대장하죠. 네. 박정희 때. 네. 이 4명의 조선인 장교가 있었어요. 아, 박정희 포함해서. 예. 네. 그 4명의 박정희 장교가 있었는데 그래서 신현준, 이주일, 방원철은 1선 중대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투를 직접 했죠. 네, 네. 그 박정희에 대해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옹호하는 사람들은 네. 박정희는 부관했으니까 네. 직접 총질 안 했으니까 신일 아니다. 아. 또 싸웠더라도 중국의 팔로군하고 주로 했으니까 관계없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네, 네. 근데 둘 다 말이 안 돼요. 첫 번째로 팔로군과 싸웠다는 것은 맞아요. 네. 왜냐하면 그 지역이 팔로군 지역입니다. 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이 시기는 좀 천박하게 말하면 패싸움 시대야. 아, 그렇죠. 예. 적 아니면 동지죠. 그러니까 2차 세계 네. 대전한 게 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여기다 연합군, 소련까지 포함된 연합군 네, 네. 패싸움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프랑스와 레지스탕스가 네. 독일군하고 싸울 때는 괜찮고 예를 들면 이탈리아 군대하고 싸울 때는 아닙니까? 아니죠. 그런 거 없죠. 마찬가지예요. 네. 박정희는 바로 그 연합군 세력과 싸운 거예요. 적이네요, 적.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박정희의 군적은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1년 12월 달에 진주만 공습이 일어나고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 임시정부가 선전포고했어요. 네. 박정희 적국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도 그 가장 중요한 게 앞에요. 전문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했으니까 법통 부정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법통을 계승한 거로 보면 박정희는 하여튼 당시에는 적이죠, 적. 예, 그럼요. 그냥 적이 아니라 전쟁하던 시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친일파가 아니고 적국 장교입니다. 아, 박정희한테 친일파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자, 그럼 프랑스 레지스탕스 입장에서 프랑스 사람이 독일군 장교가 됐어. 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적이죠. 적이고 직결 처분 대상이에요. 그렇죠. 적과의 네. 교전 중에 내통행위예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이 있다. 정말 그 악질적인 배신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는 게 네. 박정희가 그때 단장 중국인 이제 8단 네. 단장의 부관이니까 네. 옆에서 따까리 했다 이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아니에요. 네. 작전 참모였어요. 아. 그 당시에는 참모 본부라는 걸 안 줍니다. 만주국에는. 네네. 그 대신 참모를 줬어요. 참모. 네. 박정희가 을종부관이라고 해요. 을종부관. 네. 갑종 을종이 있어요. 네. 그 을종부관이라는 것은 작전 참모를 말하는 겁니다. 군대는 작전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네. 죽여라 어떻게 네, 어디로 가라. 네. 거기에 따라서 박정희가 그래서 무전하고 그다음에 전화기 돌린 거예요. 네. 일선 중대장들한테. 네, 네. 사실 더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 롬멜이 직접 총 들고 싸웁니까? 맞아요. 히틀러는 히틀러도 직접 총질 안 하잖아요. 히틀러가 뭐 양민을 몇 명이나 죽였겠어요, 직접. 일본도 제일 죄를 맞은 게 참모본부 아니에요. 네. 그 역할한 거예요. 맞아요. 부대 기수고. 네. 그러니까 박정희는 이미 혈서까지 써서 갔다는 것 자체가 확신범이고. 그렇죠. 가난이 동기도 아니죠. 그러니까 식민지 백성 청년으로서 끌려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아니죠. 장준하 선생처럼 우리가 네. 이해하는 대목이 있잖아요. 그 양반 본인 스스로 교사됐어요. 네. 교사되고 교사가 됐는데 전쟁 나니까 지원한 거야. 혈서까지. 그게 더 출세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미 만주에 전쟁하면 자기 만주에 배치될 거 아니에요. 네. 만주에 항일 게릴라가 있었어요. 사실. 네. 자기가 지원할 때까지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40년까지. 네. 당연히 그들과 싸워야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네. 지국군이니까 전쟁 때는 전공을 세워서 가야 되는 건데. 그렇죠. 아니 그 성적도 우수한 네. 그 젊은이가 네. 그런 상식을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공을 세워서 네. 출세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박정희는 확신범이다. 네. 근데 헬스가에 있어서는 악랄한 거죠. 네. 그리고 실제 그런 행위였고 그러다가 8월 17일 날 반벽산인 데서 무장해제 당해요. 네. 뭐냐면 이제 소련군이 내려온다 소리 있고 이제 이 북경으로 진격하다가 네. 북경으로 그 당시는 베이핑이라고 그랬어요. 아 지금 저 45년 8월 17일. 네. 그러니까 하다가 올라가래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네. 소련군이 내려올지 모른다. 그래서 올라가다 8월 17일 날 산속에서 해방이 된 줄도 모르고 네. 자기 밑에 부하들한테 무장 해제당합니다. 아. 그때 중국인들이잖아요. 네, 구소군들이. 네, 네. 이들 알고 보면 전부 다 팔로군으로 다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박정희는 해방을 맞이한 것이 아니고 패전을 맞이한 최후의 제국 장교입니다. 그리고 포로네요. 무장해제 당했으니까. 우리 좋았다. 조선이라서 포로는 안 당해. 집에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칼떡했어야지. 그냥 야단치고 보냈군요. 네. 중국 사람들이. 네. 네. 조선인이고 네. 또 지나치게 무장해제 시키면 저항이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내니까 방원철은 함경도 사람인데 북으로 갔어요. 네. 근데 이주일, 네. 신현준, 박정희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서 열아 그다음에 산해관을 지났어. 네. 베이핑 북경으로 온 거예요. 네. 왔더니 거기에 여관인지 식당인지가 광복군 초모소가 있었어요. 모집하는데. 네. 그러니까 9월 중순쯤에 네.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었고 교육할 방법이 없잖아요. 네. 누가 배대 줍니까? 네. 누가 밥 줍니까? 경력은 군 경력이지만 그래서 톱을 했다 얘기 못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광복군한테. 그러니까 그때 들어온 광복군이에요. 요즘 뭐 짜가 광복군이라 그래요. 아니 해방된 다음에 들어온 광복군이 광복 이후의 광복군이잖아요. 정확히 그 한마디로 이 중간에 그 중요한 양자가 다 생략한 거죠. 네. 그래서 한마디에서 지금 광복군 동지에도 있지만 여기에 박정희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교한 거네요. 그러니까 1944년에 육사를 졸업하고 45년에 광복군이 됐다라는 것에 네. 8월 15일 해방을 지우고 그렇죠. 그 이전 행적을 지움으로써 얼핏 읽는 사람은 진짜 독립운동한 것처럼 예. 또 밀정이라는 영화도 나왔으니까 예. 그런 거 아닐까 하고 그럼 이런 효과인가요? 청와대에서 그러고 국방부에서 그러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함으로써 이렇게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혼선을 주고 그래서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전에 그렇게까지 말을 안 했잖아요. 네. 거기다 청와대나 국방부는 국가기구입니다. 네, 그렇죠. 상식적으로 이건 다 아는 내용이에요. 네. 우리 연구소가 낸 7.1면 사전만 봐도 다 나오잖아요. 네, 네. 박정희 아들 박시만 씨가 소송해서 우리가 이겼잖아요. 네. 이거는 범죄라고 해요. 역사 범죄. 그렇죠. 이건 제가 볼 때는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네. 하나는 뭐냐면 이 내년이 박정희 이른바 탄생 100년이에요. 그렇죠. 17년생이니까. 네. 네. 지금 곳곳에서 지금 기념 사업이 수십억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1,000억 단위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다 합쳐보면. 한마디로 우상화 사업이 되고 있어요. 네. 바로 내년에 박정희 기념사 대대적 하기 위해서는 일제시대의 그 친일의 행적을 좀 희석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 간신들이 또 간신들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도자의 뜻을 알아서 헤아려서 가는 겁니다. 그렇죠. 뭐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더라도. 네. 각하가 기분 좋게 이런 거 아니에요. 나라에 되든 말든. 네. 그래서 하나는 그래서 박정희 탄생 100주년을 위한 레드 카펫 깔기다. 네. 또 하나는 국정교과서가 11월 28일 날 공개됩니다. 네. 한마디 얘기하면 이것은 일제 식민지 미화, 이승만과 박정희가 이제 독재자, 박정희는 친일파까지 추가되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여론 희석 작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던지고 그다음 뭐냐 언론을 그들이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민족문제연구소 얘기하면 잘 KBS, MBC, SBS 안 해주잖아요. 조중동 안 해주고. KBS, MBC, SBS가 박근혜 대통령 비판하는 만큼 나오죠. 거의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미필적 고의를 넘어서는 그러면 이 매역행위다. 역사를 팔아먹는 행위고. 그러니까 기획된 시도네요. 그렇죠. 아닌 말고인데 네.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예요. 네. 한 몇 년 하더니 최순실 보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게 아니라 간이 우주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주에 간이 둥둥 떠다니는 세상이니까 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위 상식으로 다 아는 내용까지도 그러면 밀어붙이다. 지금처럼 이제 그 소위 국정농단 사태 이걸 어떻게 이름 붙이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이 사태가 이 사람들의 어떤 의도 이런 거 좀 수정하게 하나요? 아니면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계속 가는 건가? 다시 질문하면 네. 자 지금 박근혜 지지율이 뭐 10%대로 주저앉고 네.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했는데도 그게 깨졌고요 이미. 네. 그다음에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고 뭘 네. 새누리당도 내다버린 그런 대통령이 됐으니까 내년에 1917년 이후 100년을 기념하는 박정희 100주년 이거는 좀 찌그러지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거 상관없이 이 사람들은 계속 갑니까? 이거는 우리 하기 나름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지금 사실은 교육부는 네. 국정교과서 그대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아 나라가 이꼴에 놔도? 네. 네. 그래서 일정 차질 없이 가겠다. 네. 이렇게 가고 있고
그렇지. 이 부분에서 균열은 이미 났어요. 네. 국정교과서 이번에 할 때 당연히 우리가 박정희나 네. 이승만이나 그다음에 하다못해 일본 제국주의까지도 미화하는 건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네, 네. 뜻밖의 하나 더 카드가 던져진 게 있었어요. 네, 뭔가요? 그게 상고사 얘기가 있었어요. 네. 상고사란 말은 역사학에서 안 쓰는 용어예요. 그렇죠. 네. 이거는 뭐 환단고기도 이제 여러 가지 간력이 있어서 민주주의적인 분도 있고 네. 또 파시즘적인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네. 환단고기가 지지한 데서 다 나쁜 분은 아닙니다만 네, 네. 어찌됐건 한국에서는 가장 수구적인 고대사 연구자들조차도 환단고기는 안 받아들여요. 네, 제도 네. 학교에서. 네, 근데 네. 어느 갑자기 그리고 뉴라이트도 그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네, 이른바 제야 뭐라는 분들이. 네. 근데 제야사학에서 나오던 게 바로 이제 위대한 고조선, 네. 그다음에 환단고기의 내용 이런 거 막 주장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그것이 맞냐 안 맞냐는 전 주제가 아닙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문제는 그것을 학교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네. 박정희 당대도 못 받아줬고. 네. 근데 갑자기 이번에 국정교과서 하면서 상고사 부분 또 강화하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네. 그거 아무도 눈여겨 보시지 않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전문가는 알아요. 상고사라는 말을 안 쓰고 우리 고대사 네, 네, 네. 또는 선사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네. 상고사는 아까 말했지. 그는 아까 제야 역사학자에 네, 대한 네. 상고사예요. 네. 그럼 이 부분이 뭐냐면 온 우주와 관계가 되는 내용들이에요. 네. 그럼 여기서 뭐냐면 이 박근혜 대통령의 여동생 되는 박근영 씨가 네. 이런 상고사 단체들의 연합회 회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연이 아니란 거죠. 네. 이렇게 보자면 이제 무속까지 들어온 거다. 네. 이런 상황이 이런 부분까지 밀어붙인 정도였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인데 균열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대사에서 집필 참여하는 이 사람들도 그건 못 받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요구가 된 거예요. 네. 그래도 얘들 받을지 모르겠어. 하도 워낙 권력이 그렇죠. 뭐 권력이라는 게 천박하게 짝이 없이 작동했으니까요. 저는 네. 한국에서 이 사람들 보수가 아니고 수구잖아요. 네. 수구라고 하는 말은 보수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가치잖아요. 네, 네. 그래서 현재 완료형입니다. 네. 의 가치를 앞으로 지키자 하잖아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보수하고 진보를 나올 때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가치는 헌법이잖아요. 네. 그럼 헌법 1조잖아요. 그렇죠. 네. 민주공화국은 보수의 가치예요. 그렇죠. 뭐 근데 지금 와서 그걸 혁신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19년에 나온 거야. 임시정부에서.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100년 된 가치입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보수는 이 헌법 민주공화국을 지키자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상식이니까 이것이고 수구는 뭐냐? 옛날이 좋았지가 수구예요. 그냥 대만은 놈도 그냥 삼천 교육대 보내버리고 그냥 따르르 탱크로 밀어버리고 전두환 각하 때가 좋았지, 박정희 각하 때가 좋았지, 이승만 때가 좋았지 이렇게 하는 옛날로 가자. 이거예요. 이 세력들이 지금 뭐냐면 끌고 온 거예요. 55년 동안은 헌법 1조 파괴범들이.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면 반성하지. 이 사람은 시대착오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이들 반성 없다고 봅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근대사, 그러니까 일제 식민지 강점과 그 이후 대한민국의 역사만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저 위에 선사시대까지도 올라가는 그러니까 상고사라고 하는 아주 정교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나오는 거고 이 상고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뉴라이트 작품이 아니란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다수 뭐냐면 이게 당원 할아버지 신앙이라고. 근데 이때서 안에서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어찌 이게 들어올 수 없는 내용이 들어왔다는 게 전혀 역사 교과서를 고협해야 될 내용이 아니었던 부분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하고 충돌하는 지점이 아니었잖아요. 이게 들어온 것 자체는 최순실 내에서 모양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무슨 이상한 종단, 우주의 기운. 그거는 이제 그건 제야 사역에서도 그 극우 세력들. 그러니까 진보도 있어요. 수구 반동 쪽 부분의 입장을 받은 거 아닌가 걱정되고 따라서 이들은 개가천선 안 되고 오로지 깨어있는 의식만이 두 가지 보죠. 하나는 이 압도적 이들이 들어간 건 힘이에요. 그렇죠. 권력의 힘으로 들어온 거죠. 숫자로 들어오거나 무슨 뭐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들어온 게 아니니까. 그렇죠. 학술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그 참여하는 그 민중들의 힘, 이들을 두렵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두렵게만 하면 안 되고 절대로 화해해서는 안 됩니다. 화해를 하면 안 되고 반성하고 화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반성하려면 앞에 뭐가 있어요? 정의가 있는 저스티스가 있어야 돼요. 아니 그리고 뭔 일이 있었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있고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다를 공식적으로 시인하고 한국 사회가 그래서 공식적으로 규정해 줘야 돼요. 그냥
니들이 물러나면 우리 용서하겠다 하면 안 되고. 그렇죠. 이 행위는 앞으로도 반복된다면 요즘 좀 천박하게 얘기하면 작살난다. 정의에 관련. 이것까지 확립을 해야만 이들이 발을 못 푸신다. 그러니까 최순실이 오늘 검찰청에 나오면서 국민 여러분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그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죽을 죄인지 밝혀야 돼. 자기가. 그렇죠. 뭐가 죽을 죄인지를 이제를 네가 알렸다 했대. 뭐가 죄인지 알아야 될 거야. 그렇죠. 본인 모르고 용서해 달라고 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말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없이 그냥 큰 죄다 이런 느낌만 주고요. 그리고 죽을 죄를 졌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순서지. 왜 용서부터 입힙니까? 맞아요. 진짜 죽을 죄 졌다 느낀 사람은요. 어떤 처분이든 달게 받겠습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죽을 죄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립스 말이 안 되는 입술 서비스죠. 그 박정희 탄생 뭐 100주년 이 기념사업 추진에 이런 것도 있고 막 실제로 이게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지금요? 이 경상북도 일각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움직임이 있습니까? 전주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전주에도요? 예, 이미 우리가 그 개명된 도시에 다시 개명시키려고 하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구민은 말할 것도 없이 거기서 뭐 어느 그 공직자 대표가 반신반인이라며요. 예, 이거는 신정국가가 딱 떨어져요. 대한민국을 반인 반신한 것을 내가 보니까 천황의 현인신이잖아요. 천황의 절반 정도 되는 분이란 얘기야. 절반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우상화도 신으로 가는 것만. 그렇죠. 선출직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걸 용납하는 그 지역민들도 문제가 됩니다. 그 지역 감정은 다른 거예요. 한국 민주주의의 유기죠. 그렇죠. 그다음에 서울에서는 박정희 원리 쿠데타 모의했던 그 청구동. 청구동인가요? 그게 행당동이든가. 청구동, 신당동. 청구동은 JP. 네네네. 신당동. 중구죠, 중구. 네, 거기도 이제 지금 뭐냐면 다시 재정비 사업하고 있어요. 그 동네를 공원화 사업이 원래 예정돼 있어서 하는데 중구청장이 새누리당 소속이고 그래서 그걸 아예 박정희 공원처럼 하려는 하고 집 자체도 다 재정비합니다. 저는 그 생각 자체는 남겨둬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긍정이든 부정이든 역사의 중요한 현장이니까 그것이 기념이라는 단어를 쓰거나 정비라는 개념을 써서는 안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박정희 기념관은 이미 있지 않습니까? 또 전주에서도 아까 무슨 기념사업 한다고 그러고 또 원주 이런 데서 박정희 단에 가신 곳은 다 지금 뭐냐면 기념비 세우거나 동상 세워요. 왜 그러죠? 그게 다시 말하면 그 기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태양을 향해서 돌아가는 해바라기예요. 카멜레온들이고. 그러니까 권력에 빌붙자는 것이지. 그때 또 언제든지 또 바뀔 수 있는 그룹들이에요. 박근혜 정권이 정말 식물 정권이 되면 수정도 하겠네요. 근데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예산 이미 집행을 다 하게 돼 있어가지고 예산을 다시 번복할 수는 없잖아요. 이래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부분의 싸움은 최순실 싸움이 아니에요. 최태민과 박정희가 부리는 55년에 이 이상한 역사를 청산하는 거.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박정희도 책임 있는 사람입니다. 박근혜 집 돌아가려는 게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려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조부터 모방판이 가잖아요. 원판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이 민주화운동은 최순실과 박근혜 책임을 기반으로 해서 그 끓이가 끊임없이 한국사회 재생산되고 기회주의나 카멜레온들의 재생산하는 원판을 없애내는 거. 박정희 시대를 끝내야 됩니다. 박정희가 책임지는 국가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운동이네요, 정말로. 그렇죠. 그래서 55년 체제. 그래서 저는 87년 체제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누구처럼. 헌법이 1987년에 개헌돼가지고 제6공화국이 생겼지만 87년 체제로 한국 사회를 규정하는 건 적당하지 않다. 80년 체제의 최종적 기결이 박정희로 돌아왔는데 80년 체제로 가야 됩니까? 그다음 박정희 체제 자체가 재생산될 수 없는 상체에다 인두로 찢어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인권을 넘어서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비유적 표현. 그러니까 1961년부터 지금까지 오고 있는 체제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죠. 유령 박정희가 움직이는 나라잖아요. 아직도. 박정희 아직도 신으로 모시려는 나라인데. 그런 박정희의 잘못된 역사적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재정시켜내면서 기득권을 이어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입에 그럴 수 있는 원판이 지금 위태롭게 된 거야. 그렇죠. 이 원판을 없애야지 복사본이 안 나옵니다. 저는 실제로 들었던 얘기가요. 박근혜 씨가 대통령 됐을 때 어떤 할아버지 얘기를 우연히 들었는데 정말 잘 됐다.
다음엔 이제 지만이 할 차례다 이렇게. 그 실제로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오는 걸 보고 저는 고향이 제가 친가가 부산이고 그다음에 외가가 대구고 처가가 포항입니다. 아이고 잘하는데. 정통 PTK예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역 감정 MB 때도 그렇게 쓸쓸하지 않았던 지역 연고로는 저만 버림받은 PTK였어요. 네. 근데 그래서 그쪽에 생들 잘합니다. 네. 그래서 호남과 영남의 경우는 지역 감정이 아니고 역사식의 차이예요.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 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국절 논란이란 것도 박근혜 정권에서 일으켰잖아요. 그건 MB 때부터 봅니다. MB 때부터. 정확하게는 2003년부터. 2003년은 노무현 정권인데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한국의 수구들이 머리가 나쁘다고 하는데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인간성이 나쁜 거예요. 자꾸 인간성이 나쁜 걸 머리가 나쁘다고 착각을 해요. 대부분 다 서울대 나오고 법대 나왔잖아요. 고시 붙고. 아니면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상대라도 나오든지. 그러니까 이 건국절이라는 것은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자,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뉴라이트든 박근혜든 현재의 새누리당은 뉴라이트에 기반하는 MB 계열, 그러니까 비박계죠. 와 그다음에 박정희와 박근혜 기생하는 친박계 두 개 연합이잖아요. 5월 동주, 동상 이몽의 한 배잖아요. 이 둘이가 다 일치하는 게 역사만 일치해요. 건국절하고. 근데 이 건국절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통상적으로는 귀에 듣기 좋으라고. 대한민국은 일제의 식민지로부터 독립했어. 그다음에 그마다 어려웠는데 6.25 전쟁까지 겪고서도 아프리카의 최빈국보다 더 가난했는데 박정희 시대 때 눈부신 경제 성장과 고도 성장에 힘입었어. 마침내 80년대 들어와서는 산업화와 민주화도 동시에 달성하고. 네, 그렇게 얘기하죠. OECD까지 진압한 20세기 세계사의 기적이고 모범 국가이고 성공 국가다. 이게 기본 전제예요. 산업화 민주화에 동시에 성공한 유일한 신생 독립국. 따라서 이 놀라운 대한민국은 하면서 만약에 누군가가 20세기 역사 중에 단 하나의 사건을 꼽으라면 누레스 학자의 얘기예요. 나는 주저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탄생이라고 하겠다. 근데 하필은 이 대한민국이가 1945년 8월 10일 광복절하고 1948년 8월 10일 정부 수립일. 같은 날이죠. 날짜가 같은 반에 단 한 번도 생일상을 못 받아 먹었다 이런 얘기예요. 대중적으로 얘기하면. 자기가 볼 때는 45년 8월 10일 별 볼 일 없다. 해방된 거는 이때 해방은 우리처럼 여성 해방, 노동 해방 이런 해방이 아니고 이들 이야기 이거예요. 1945년 8월 10일 그 별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독립운동을 하긴 했는데 우리 힘으로 독립한 게 아니고 결국 연합국이 원자탄 쏴주고 해서 해방시켜준다. 한마디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소의 고삐가 묶였어. 일제의 고삐. 근데 우리 독립운동이 소야. 아무리 흔드는데 고삐가 안 빠졌잖아요. 이때 태평양 건너서 미국 아저씨 가서 아이고 얘가 왜 이러나 하고 고삐를 풀어줬다. 그런 의미에서 고삐 풀린 날로서 해방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절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주장이. 우리가 현재 빨간 날이 돼 있잖아요. 국경일이 된 것은 45년 8월 15일 광복절하고 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을 합쳐서 불렀어요. 근데 이게 헷갈리니까 점차 그 이후에 6.25 이후에는 45년 8월 15일을 광복절로 부르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이렇게 해서 나눠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보면 나눠지잖아요. 근데 이영훈 같이 누레이트 학자가 이제는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절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해방으로 고치라는 겁니다. 8.15 해방. 그다음에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정부 수립일로 하지 말고 건국절로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 뭐냐면 우리가 국경일을 만들면 건국절을 만들면 45년 8월 15일이 아니라 48년 8월 15일 때면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악질 같지는 않잖아요. 얼핏 들으면. 근데 여기 배우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여기에는
이것이 근데 문제는 이것이 2003년에 나왔다는 거 노무현 대통령이 네, 취임하잖아요. 네. 이때 우리가 친일 임명 사전 만들 때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때만 해도 아니 국회의원들이. 아 그렇습니까? 한나라당. 아. 그 애들 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돌 아니죠. 네. 네. 저 법 전문가들이 많아요. 네, 네. 2003년도 하고 2008년도 하고 2004년에도 하고 그다음에 올해 또 하잖아요. 네. 총 4수째 지금 건국절을 내고 있는 거예요. 아. 4번이나 법안을 만든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폐기가 된 법안을 계속 올리는 네. 것은. 집요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네. 게 이 사람들의 얘기는 정확하게 겉으로 이렇게 짜지만 네. 실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1945년 8월 15일까지는 독립운동기다. 네. 그러니까 일제 35년은 독립운동기다. 네. 근데 해방은 독립운동이 아니라 미국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연합국의 선물, 특히 미국의 선물로 네, 얘기해요. 네. 그 45년 8월 15일부터 48년 8월 14일까지가 건국운동기다. 이게 본질이에요. 네. 건국주를 만들려면 건국운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방 후 3년이 건국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응용해 보십시다. 네.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 비추자면 네. 3.1 독립정신과 네.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계승하여 이렇게 네.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즉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대한민국은 독립운동을 통해서 성립한 나라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때 기준은 항일이냐 친일이냐가 가치관이 되죠. 네, 네. 맞죠. 근데 누리한테는 그게 아닌 거예요. 네. 박근혜도가 아니고. 네. 독립운동이라 대한민국은 해방 후 3년 동안의 건국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라. 아. 이게 건국지를 보는 오, 거예요. 박정희가 빠졌다 쑥 들어와 버리네요. 그러면. 아니죠. 박근혜 대통령은 머리가 나빠서 그것도 몰라요. 아. 근데 좀 이따 알려줄게. 네, 네. 자기 아버지 무덤을 파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이 3년을 해봅시다. 그럼 네. 이 3년은 흔히 말해서 왜 좌우투쟁이고 네, 네.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들이 한마디 얘기하면 일제 때 고등기 형사를 했더라도 네. 해방 후에 반탁운동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빨갱이 때려잡으면. 즉, 그 대한민국 경찰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친일파들이 다 관직에 나갔잖아요. 네. 그 백번 김구 선생 뭐가 돼요? 분단 정부 반대하셨잖아요. 네. 자꾸 이들은 백번 김구 선생을 남한 단독 정부 반대했다는데 네.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남북한 다 단독 정부 하지 말라는 게 기본이에요. 네, 그래서 네, 분단 정부 반대로지. 네. 얘들은 자꾸 남한 단선 정부가 아니다. 단정이 남한 아니다. 단독 네. 정부 반대라고 얘기하면 네. 북한 정부는 지지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려는 네, 비쪽 네, 고의가 네. 있다는 아, 거예요. 네. 그럼 김구 선생은 먼저 반국가 사범이 된 거야. 그러니까 아,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전에 2008년도에 네. 최고 화폐 만들 때 10만 원짜리 만드냐 마냐. 만들 때 네. 자기네들은 이승만이 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김구 선생이 나온 거야. 네. 그때 뭐라고 했어요? 이인호 같은 사람들이. 아. 지금 KBS 이사장. 네, 네. 김구 선생은 독립운동에 공은 많지만 네. 건국이나 하등 공로가 없기 때문에 곤란하대서 기각된 거예요. 아, 이게 그냥 한두 사람이 한심한 소리 하는 수준이 아니군요. 조직적인 거예요. 네. 따라서 어떻게 이인호 교수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네. 그분 뭐 서운한 게 많았나 봐요. 그렇죠? 서운하게 해준 게 없어요. 너무 잘해주니까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 그 친일파의 우선이에요. 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90년대까지는 좀 말짱한 서양 사학자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간 게 뉴라이트잖아요. 아, 맞아요. 이영훈도 네, 네. 그렇고 안병직도 그렇고. 초진 연후에 소나무 잣나무의 푸르름을 아는 겁니다. 네, 맞아요. 네. 아. 그래서 이 부분의 핵심이 뭐냐면 네. 놀라운 그러니까 이 건국절의 핵심은 친일파들에겐 복음이야. 네, 그러네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어디냐 독립운동에서 찾지 않냐고 해방 후에 좌우투쟁이면 반공투쟁이고 반공투쟁의 상징은 반탁운동이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 식민지 시대든 소위 건국식이든 건국 이후식이든 간에 민중이 역동적으로 분출할 때 꼭 그 상대방에서 나오는 게 이제 뭐 우익 깡패도 있지만 실제는 경찰이잖아요. 그렇죠. 경찰이 뭐 그 독립운동가 잡아가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노독술. 네, 그런 놈들. 근데 노독술이 경찰이 언제 생기냐면 대한민국 지금 창경이 45년 10월 21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소위 말하는 건국도 안 한 지들이 말하는 건국 시기에 경찰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전이 없다면 와 이건 뭐 진짜 복음이네요. 예. 그렇게 되니까 졸지에 뭐냐면 빨갱이만 때려잡으면 건국 공로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강, 서북 청년단, 깡패들 아니에요. 깡패는 아니죠. 사실 그거 행동이 깡패보다 더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극단적인 그 한마디 얘기하면 그거 제1공화국에서 핵심 뭐냐 이승만하고 한국 민주당의 김성수잖아요.
근데 한국민주당 친일파 정당이잖아요. 네. 근데 김소준 나중에 부통령까지 하잖아요. 네. 이들이 대한민국의 건국 아버지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게 뭐죠? 환부역조죠. 네. 조상과 아버지 때까지 바꾸면 이게 매역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국주의 핵심은 학술 논쟁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일제시대하고 대한민국을 끊어내는 거예요. 네. 끊어내면서 3년에 이것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뭐냐 법률까지 준비했어요. 그래서 2004년인가 2008년도에 네. 건국주를 세 번째 삼수로 낼 때 네. 그때 2008년 12월 달에 황우여 네. 국회의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 공로자에 관한 예우법을 제출했어요. 기각됐지만. 네. 그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무서운 놈들이에요. 네. 자, 우리가 한글날을 만들면 네. 한글 공로자 수상이 있잖아요. 네. 날보다 이거 한국절은 건국절은 국경일이죠. 네. 최대 국경일이 됩니다. 그래야 되죠. 건국 공로자 상을 줘야 되잖아요. 네. 바로 그 예우법까지 같이 제출한 거예요. 그 예우법이 뭐냐면 1945년 8월 15일부터 네. 1948년 8월 14일까지 이 3년 동안에 네. 반탁 운동을 하거나 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공의 현재한 자와 그 후손을 한다. 이게 이 예우법을 간직시키기 위해서 건국절을 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 노독서 같이 고문기 하더라도 네. 해봉에 약사 김원봉 잡아다 뺨까지 때렸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전부 다 뭐냐면 김성수는 지금 독립운동가로 독립유공자예요. 네. 이제 친일파니까 독립유공자는 빼야 되잖아요. 네. 대신 뭘 줍니까? 친일파이니까 독립훈장을 줄 수 없어요. 건국훈장을 네. 빼고 다시 건국공로장을 주겠다. 이게 공가론입니다. 네. 이게 공도 있고 과도 있다는 얘기예요. 교과서에 나오는. 실제로는 이상한 공 같지도 않은 공만 챙기겠다는 거죠. 지들끼리. 한마디 하면 이 건국제는 뭐죠? 한마디 역사 세탁이에요. 대한민국에 대한 DNA 조작입니다. 그러니까 건국제 간단한 것 같아도 당장 헌법 전문만 읽어봐도 위헌이네요. 헌법 파괴죠. 헌법 파괴. 그래서 제가 주장한 게 이것을 국회에서 계속 법을 냈는데 야당이 반대했고 야당은 깊게 생각 못하고도 반대한 거고. 네. 근데 역사학계가 이거 알아채고 반대하고 네. 그다음에 특히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계속 안 된 거야.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교과서에다 먼저 실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다 실어야 되는데 검정교과서가 안 되니까 국정교과서로 밀어붙이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정교과서에서 먼저 하나 나온 게 초등학교 교과서가 먼저 나왔어요. 네. 6-1이라고. 네. 6-1 사회과가 바로 한국사 책이에요. 네, 네. 여기 보면 그전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인데 네. 대한민국 수립으로 나와 있어요. 대한민국 수립을 줄이면 건국이잖아요. 네. 정부 수립하고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건국이란 말을 안 쓰는 대신 사실상 건국 이렇게 가는 그렇죠. 거군요. 이게 조삼보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초등학교에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 입에 나오잖아요. 11월 28일 네, 공개되잖아요. 네, 네. 이 보나마나 대한민국 수립입니다. 네. 이거 왜 하겠어요? 봐라 교과서에도 건국이라 나와 있지 않냐. 지들이 국정화 해놓고도 예.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겠네요. 그래서 이 교과서를 근거로 해서 건국절을 통과시키려는 거예요. 네. 내년에. 그것과 백준영이 같이 가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것이 대선과 같이 가는 거예요. 왜? 네. 이 대한민국 만든 사람의 그 뿌리가 새누리당하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하면 너는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거냐? 너는 북한을 따르겠다는 거냐? 그렇죠. 프레임 쉽게 짜는데요. 네. 고수예요. 난 감탄했어요. 이게 2003년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찬바람도 불고 그래서 네. 갑자기 정권 교체 이후에 예전에 영화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노무현 정권에가 더 위기를 느낀 거예요. 노무현 이거 우와 이게 뭐 이런 게 나왔나 그래가지고 절치부심해가지고 할 때 친이면 사진 나와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이들이 항상 주장한 것이 김성수 유인전 이런 거 있잖아요. 일제 강점기에 항상 우리 배울 때 기억나죠. 유인전 볼 때. 민족의 선각자로서 네. 또 암흑 시기에 지조를 지키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전부 다 친일한 게 다 들통난 거야. 네. 그리고 뭐 믿거나 말거나 전혀 고증할 수 없는 미담 몇 개를 네. 마치 뒷돈을 독립군에 댄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독해를 잘 하셔야 돼요. 네. 민족의 선각자다면 부자라서 일본 유학 갔다 왔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땅덩어리가 넓었구나. 네. 부자라서 갔다 왔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암흑 시대에 지조를 지켰다면 독립운동 안 했다는 뜻이구나. 가만히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들을 지금 독립운동으로 했다가 안 되니까 이제 와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와서는
건국의 아버지로 좀 둔갑시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박한영 실장님 뵙기 전에 그 국방부가 박정희가 뭐 광복군 경력이 있다 이 보도자료 냈다는 걸 찾아보려고 국방부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보니까 백선엽 있잖아요. 네. 백선엽 한미 동맹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걸 4회째 지금 시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거를 국방부가 직접 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거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4회가 됐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바보 같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자, 이런 거예요. 네. 자, 이명박 때 네. 그 KBS가 2개의 다큐를 했어요. 8.15 특집으로. 그러니까 8.15 때 못해서 싸워가지고 우리가 뭐냐게 이승만 건국 아버지, 건국 대통령 이승만하고 또 하나가 전쟁과 군인을 해서 백선엽 2개의 다큐를 했어요. 네. 이게 2개가 아이콘이에요. 자,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뉴라이트가 왜 박근혜하고 뉴라이트는 정치적 라이브 그 경쟁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역사를 받아들였냐면 친박 비박으로 지금 정치 지형에서 나눠져 있긴 하지만 교과서는 같이 가고 있잖아요. 이게 뉴라이트가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대한 교과서를 통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가 인용해 볼게요. 하도 봐서 외워요. 아이고, 네. 일제 강점기에는 적지 않은 조선인들이 조선 총독부와 같은 국가기구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잘 들었어요. 조선 총독부와 국가기구를 할 때 우리 역사학계 그렇게 안 씁니다. 그렇죠. 식민지 억압기구. 네, 수탈기구죠. 수탈 또는 식민 통치기구 같은 건데 국가기구, 정상국가로 보는 거예요. 참여란 말 안 쓰잖아요. 부역이거나 매국행위나 반민족 행위죠. 그다음에 특히 중일 전쟁과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면서 일본인 상관들이 빠져나가면서 승진의 기회를 얻게 되어서 비로소 근대 국가를 운영하는 경험을 익혔다. 최규화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것 같네요. 최규화 그 군수 다 몽땅이지 모든 친구. 네. 자, 그래서 그 다음 말 기가 막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친일파들이 군수하거나 판검사하거나 군 경찰하면 용수 받을 수 없는 죄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근대 국가를 운영하는 경험을 익혔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들을 정부에 불러들임으로써 그들이 기꺼이 자신이 익혔던 재능을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요? 대한민국은 빠르게 효율적인 근대 국가를 거듭날 수 있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천황폐하 만세네요.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른바 프레임의 전환이죠. 이건 개벽이야. 이것을 보고서 뒤집어진 거예요. 친일파 후손들이. 왜? 모든 게 적용인데 일제 때 군수한 사람은 일제 강점기에 군수를 함으로써 지방 행정을 기게 돼요. 그렇죠. 판사를 하게 되면 근대적인 법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돼요. 그 박정희 어떻게 돼요? 박정희 일찍이 일본 육사를 다님으로써 선진 군문대 그렇죠. 근대적인 그 군사 기술 익히고 그다음에 만주에서 이른바 공산개혁 팔로군과 싸운 것은 이때부터 반공투쟁도 하네요. 그때부터 공산군과 싸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6.25 때 중공군이 내려왔을 때 물리칠 수 있었다. 그때 안 배웠더라면 니들은 전부 다 적과 통일돼 가지고 오덕수용소에 있을 텐데. 맞아. 이 근대화 막론론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이거 좋으니까 면제부가 되잖아요. 아니 저는 요새는 다 국가 단위의 삶을 살잖아요. 일본에서 역사 왜곡을 한다거나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식민 지배를 뭐 진출이라고 하거나 또는 뭐 근대화에 기여했다거나 이런 소리를 할 때 이제 우리가 되게 많이 흥분하고 또 정말 불쾌하고 그 한일 외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 아닙니까 그런 게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 일본 사람이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한반도에서 그냥 무너진 거네. 자폭이네요. 제가 일본에 갔더니 일본 우익도 경악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할 수 있느냐는 거야. 진짜로요? 그럼요. 실제 만나보니까? 그렇죠. 일본 상계심에서 나왔잖아요. 일본도 반성해야 된다. 한국도 저 정도인데 왜 우리는 그 정도도 안 되니까 교과서가. 일본 극우신문이 반성하라고 했어요. 우익은 반성하고 우리나라 교과서 반성해야 된다고. 그러네. 일본 우익은 한국 우익처럼 창조적인 기백도 없고 말이야. 그러면서 끄집어낸 게 백선엽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박정희 바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승만은 넣었잖아요. 이승만을 넣었는데 이거 이승만과 백선이 같이 가는 겁니다. 카드가. 이제 약간 역사 공부긴 한데. 이 백선엽은 일제 강점기에 간도 특설들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다 알다시피 백선엽도 그러면 38년대에 만들어진 간도 특설대는
조선의 항일 게릴라들 잡기 위해서 만든 특수조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조선의 항일 게릴라가 나오면 추적해서 죽이는 부대예요. 네. 만주국 최강의 특수부대인데 100발 쏘면 100발이 다 맞아야 돼요. 그렇습니까? 네, 백성 거기에 근무하다가 나중에 정보나 이제 인대로 빠졌어요. 네. 다른 빠졌지만 이 사람이 최연소 6.25 때 최연소 참모총장인가 했죠. 네. 자, 이게 상징이 되잖아요. 6.25 때. 네. 그러니까 박정희 대신 백선엽을 띄운 거예요. 그래서 별 5개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별 5개. 네. 원수. 그러면 박정희보다 더 악질 부대가 간도 특실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백선엽이 지금 살아 있잖아요. 이 사람이 아직도. 그러니까 가치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뭐냐면 이게 반민족 행위자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미 이명박 때인가요? 네. 이미 그때 뭐냐면 백선엽이 당신이 죽으면 현충원에 묻어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어. 서울 현충원에. 그 자리 없다는. 예. 자리 없다는 거죠. 동작동에 자리 없다는 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 아니면 못 들어간다. 대전도 아니고. 네. 그러면서 일단 별 5개 원수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와. 그다음에 뭐냐면 그 한국과 미국의 우정에 6.25 때 이제 그 연극대 있잖아요. 백선엽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군부대 연극대. 그거의 연장으로 백선엽 한미 동맹상이라는 상을 만들었군요. 그렇죠. 근데 이거 하는 이유는 뭐예요? 백선엽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간도 특수대 장교조차 면제부를 주고 원수로 만들었으면 박진희 저절로 면제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야 뭐. 나이야 박정희가 많지만 전투야 뭐 백선엽이 활동이야 백선엽이 위에 있으니까. 근데 이게 왜 하필 한미 동맹으로 가느냐? 이것도 이승만하고 같이 통일시켜 준 거야. 이승만의 업체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누라이트는 시간이 다 돼가는데. 네, 아닙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승만은 이제 분단 얘기 넘어가기로 하고, 그 이제 두 번째가 이승만의 우리가 비판할 때 6.25 때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긴 무능한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지만 도망갔죠. 늘 국민들 속이고. 늘 북진 통일 이야기하던 사람이 전쟁 나니까 도망을 가버렸어. 넘어가가지고 대구까지 가버렸어. 그때 부하들이 각하 여기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해서 도로 대전으로 돌아왔잖아. 한국 철교 끊어버리고. 굉장히 비판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뉴라이트는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3일 만에. 이건 곧 나올 얘기예요. 간간히 나오고 이제 간판으로 얘기하지 않는데 3일이나 1사단이 버팀으로써. 반나절짜리를 3일이나 이런 식의 3일이나 버팀으로써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낳고 요걸 내가 볼 때 유추해석하게 되면 앞으로 이런 주장도 나올 거예요. 한강 철교를 끊음으로써 진격을 막아내고 이렇게 될 거예요. 보나마나. 3일을 막아냈단 말고 그 말이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이. 3일 만에 뺏겼다는 3일이나. 그럼 한결 철교 끊는 것도 그렇게 유추해서 가능하게 만들잖아요. 그다음에 뭐예요? 부산에 있었잖아요. 임시 수도가. 이승만에 대해서 이들이 가장 주장한 게 외교 규제론이에요. 이승만은 일찍부터 뉴욕 워싱턴 정가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일찍 때부터 지금 무슨 상호론도 아닌데 누구보다 국제 정세에 능통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늘 써요. 이런 얘기예요. 자 보자. 그 당시에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 그렇죠. 부산 임시정부 임시수도도 몰랐다. 이승만 더 몰랐다. 그런데 절체절명의 낙동강 전세에서 마지막 순간에 이승만 대통령이 전화 한 통 때리니까 16개국이 순식간에 왔다는 거예요. 16개국. 그 정도로 불러올 능력 있는 외교 규제가 어디냐. 그래서 16개국 참전 외교 규제론이야. 그래서 광화문에 지금 16개 깃발을 계속 꽂고 있잖아요. 이해가십니까? 이제 느닷없이 왜 16개국을 지금 합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한 게 이승만의 업적 중에 제일 큰 것이 바로 이 6.25 중에 한미 상호 군사 동맹이라는 거예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작전지휘권이랑 다 넘겨버린. 우리보다 치욕인데 세상에. 이 전쟁 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게 됨으로써 우리는 안심하고 국방 경제 건설에만 전념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은혜이고 미국에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뉴라이트 대학 교과서는 한미 그게 한 페이지 가까이 나와요. 미국의 업적. 고마움. 여기에 끼워 넣을 수 있는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 피로 맺은 혈맹의 상징이 바로 백선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백선엽, 박정희 다 연결하게. 근데 이게요. 백선엽 한미동맹상이라는 게 보니까 중앙일보에서 후원을 하는데 그건 뭐 그럴 수 있어요. 조중동이니까. 그런데 이게 주체가 국방부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뉴라이트의 주장 정도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국가기관이 동원돼 가지고 실행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뉴라이트의 가장 나쁜 점은 네. 학술에서 동의받지 못할 때 권력과 결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과 결합해서 네. 또 하나의 개별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역사 파탄이나 이 많은 부분에서는 최순실만 책임질 문제가 아니고 네. 이 대한민국 헌법 일주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이 체계의 역사 구성을 만들어낸 네. 이 뉴라이트 학자들, 의용학자들. 이 뉴라이트지만 안 뉴라이트도 많아요. 네. 너나도 섞였어 이제는. 네. 헌라이트, 새 라이트가 도로 라이트들이잖아요. 이게 네. 섞여 있어 지금. 네, 네, 네. 이들이 MB 때와 박근혜 때 온갖 짓을 다 하면서 네. 엉터리 교과서 참여하고. 그리고 돈도 벌었겠네요. 그런 거 하면서. 뭐 내가 뒷조사를 못 해가지고. 네. 아니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네. 정권적 차원의 네. 저 서포트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어때요? 지금 보니까 이제 큰 틀이 나오지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내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정교과서면 이게 자 내가 이제 수능 필수예요. 그렇죠. 네. 그전에는 서울대만 필수로 했기 때문에 국사 공부 안 했잖아요. 네, 네. 수능 필수로 했어요. 네.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배우는 역사가 사실은 네. 이해하거나 또 그 인물 속으로 들어가 보거나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예. 입시 위주기 때문에 쇠뇌죠. 암기. 네네. 그런 얘기 저도 많이 들어요. 야야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 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암기. 근데 얘들이 쉽게 낸다 그랬잖아요. 네. 쉽게 낸다는 말도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건 뭡니까? 다음 중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이 아닌 것은 1번 네. 원자력 근데 난이도는 올렸다 칩시다. 네네. 1번 원자력 개발. 네. 2번 2번은 이제 농지개혁. 네. 3번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네. 이제 4번은 뭐 방공 플러스 석방. 네. 5번은 새마을 운동.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그러면 답이 5번. 5번이 틀리다. 5번은 박정희 대통령이 한 업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네. 쉽게 낸다는 게. 그러면서 세뇌를 지키는 거죠. 한미 그 작전지휘권이랑 뭐 이게 다 넘긴 게 업적이 되게 아주 간단하게 객관식 문제를 그렇죠. 논술로 하면 역사학자의 문제 제기할 수 있으니까. 네. 사실로 그건 있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세뇌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어떤 단계냐? 네. 공무원 시험이나 각종 국가고시. 네. 그렇죠. 대기업의 국사 시험. 네. 엄청 많이 보죠. 단일 교과서잖아요. 네. 그거 보고 외워야 되잖아요. 네. 그건 더 질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 국민의 국정화. 합치면 장기 집권 프로젝트죠. 자기들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이 약간 교육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쉽게 안 망가진다. 7, 80년대 그 엄혹한 시기에도 교과서가 그렇게 엉망이었는데도 국민교육 헌장을 외우면서도 체제에 저항하는 젊은이들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그건 결과론이에요. 난 안 그랬거든. 맞아요. 제가 60년생이에요. 네. 68년대 국민교육 헌장 나올 때 1학년이었어요. 네. 난 대학교 1학년 때 각각 돌아갔을 때 우려야 될지 헷갈렸어요. 그것도 제가 고려대학교 사학과인데도 그때 인문계열이긴 했지만 나는 선배들로부터 베트남 전쟁의 진실을 듣고도 안 믿었어요. 처음에. 그게 언제 때쯤이요? 베트남 전쟁 진실을 들은 게 언제 때쯤? 제가 대학교 한 2학년쯤 됐었죠. 2학년 때. 막 진행되고 진행됐군요. 이미. 제가 79학번이에요. 전쟁 끝난 다음에. 네. 네네. 통킹망 사건밖에 몰랐어요. 시험에 통킹망 사건만 나왔는데. 그렇죠. 네. 그럼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미 내가 수십 년간 믿어왔고 그 지식으로 고려대학교까지 들어왔어. 그러다 그거 틀렸어 한마디 해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죠. 맞아요. 수학이나 자연과학은 그럴 수가 있지만 이건 내 삶에 대한 뿌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렇죠. 수학은 계산이 틀렸으면 다시 풀면 되는데 이건 내 사고를 형성하고 그렇게 그런 거예요. 다른 말 아무리 내가 신뢰하는 선배들이 얘기해도 그렇죠. 쉽게 넘어가는 게 아니죠. 맞아요. 그때도 넘어갔다 하더라도 소수였어요. 네, 맞아요. 그렇다니까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로미오와 줄리엣이 사랑했는데 알고 보니까 원수의 집안이다 헤어져라. 헤어집니까? 안 되죠. 그것이 부서진 고통이 너무 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착각하시는 게 많은 분들이 결과를 가지고 과정을 안 보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비로소 그걸 받아들일 때는 대학 오고 나서 받아들인 거예요. 제가 아주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같은 연배에서도 아직까지도 그걸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훨씬 많잖아요. 사실 지금도 박한용 실장님 연배에서 이제 좀 있으면 환갑 되잖아요.
연배에서 이렇게 보면 박근혜 지지율이나 많이 추락했다고 하지만 네. 그래도 튼튼하고 박정희 시대의 그 신화 있지 않습니까? 경부고속도로 누가 닦았냐 뭐 이런 거 이런 거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론이 맞겠네. 결과 보고 과정을 안 보면 안 돼. 저 같은 사람은 그래도 역사를 하고 비판적인 공부를 새로 다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머리가 아픈 줄 아세요? 방황하고 믿을 수 없어요. 맞아요. 오죽하면 기성세대는 다 죽었으면 좋겠다고까지 원망을 했어요. 왜? 나라 엉망진창이어서 날 바보 만들었구나. 네.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들은 알아요. 세뇌가 얼마나 무슨지 알아야 돼요. 네. 우리가 볼 때는 뭐 민방위 교육 받잖아요. 예비군 교육 받으면 막 연사들 하면 졸잖아요. 네. 졸아도 다시 반복되면 주입됩니다. 네. 안 사라집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또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또래 이상의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 아니면 전부 다 제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기 들으신 분이 50대 중반 이상 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맞아요. 광장에서 얘기하면 안 되고 광화문 광장에서 얘기하지 말고 친구들하고 무슨 중고등학교 동창들 그렇죠. 만나서 박정희 이게 진짜 해가지고 지금 55년 체제다. 막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이 61년부터 지금까지 사실상 오는 거고. 그 사람들은 100년은 좀 채워야지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라는 건 아주 돌출적인 그렇죠. 특별한 시기였다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그럴 친구들 많죠. 그래서 이 수구들은 오랫동안 이데올로기 세뇌 담당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뇌의 효과라는 걸 알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이 먹어서도 기성과 보수화 될 수 있잖아요. 네. 또 하나 더 특히 학벌이 높다해서 비판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죠. 맞아요. 이 뉴라이트 대한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성공한 국가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저는 우리 입장에서 성공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의 10%안 되는 성공한 국가 아니에요? 뭐 10%든 1%든 그렇죠. 최순실. 최순실 신발장만 보여줬는데도 이멜다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과서는 그러니까 이 국정교과서의 핵심은 대한민국 성공한 국가로 얘기하는데 딱 이건 복잡하지 않아.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이 교과서는 버릴 수가 있어. 네. 내가 행복하다 믿는 사람한테 이 교과서는 맞는 교과서. 그렇죠. 그것도 누가 행복할 수 있냐. 종부세 낮춰주고 기업하기 좋게 만들어주고 노동자 힘들게 하고 이 교과서 다 그런 건데. 따라서 10%를 위한 교과서. 이 교과서를 나머지 90%에게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내년 대선과 연결되면. 그런데 이거는 2017년 대선만을 염두에 둔 게 결코 아니다. 역사식이 길어요, 이 사람들. 네, 훨씬 더 긴 장구한 세월 동안 준비했고 이후 장구한 그러니까 당대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조선일보 독자 그 사람 어떤 잘 나가는 어떤 인물 우병우 뭐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식 손주까지도 생각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그래서 이게 완전 탕탕이 아니고 우당탕 사건이에요. 우병우도 들어가야 돼. 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제가 이 표현은 비유적인 표현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한마디 하면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뭐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화가 나서 하는 표현인데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비유적인. 늙은 수구가 우리 자녀들을 회춘 도구로 쓰는 거예요. 난 이런 게 굴욕적이에요. 자기들이 영생하려고. 그래서 이젠 교과서가 있던 곳인데 검정 교과서 교학사구로 안 되니까 검정 교학사 교과서가 2,100개가 틀렸어요. 한 페이지당 5.3개가 틀린 거예요. 정말 어려운 지경인데요. 경지가. 무슨 수로 가르칩니까? 그래서 단 한 학기만 채택됐잖아요. 단독 교과서. 그것이 2014년 1월 달에 부산에 있는 모 학교가 딱 한 학기 채택했어요. 그 학교의 이사가 박근영이에요. 한 학교. 2,100 몇 학교 중에. 그게 중요해요. 1월 30일까지 그렇게 끝나니까 2014년 2월 14일 날 바로 대통령이 지시한 거예요. 교육부에. 교과서 발행제도 검토. 그러니까 국정하라. 즉 시장을 통해서 안 되니까. 그렇죠. 공권력으로 동원한 게 국정교과서. 이건 권력 프로젝트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있지 않다. 건국절, 국정교과서, 박정희 미화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이승만이든 백선엽이든 교과서든 뭐든 건국절이든 다 이게 정교한 기획 속에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런 얘기 옛날에 했잖아요. 잘 나가는 사람들은 술 마실 때 건배사를 이대로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런 식으로 이대로 이 시스템대로 1961년 체제를 끝까지 가져가 보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 밑에서 항상 바라봤잖아요. 네네. 뭐 위로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손가락을 보면 5개로 보여요. 위에 있으면 손목이 보입니다.
이 손목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손가락이 네.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네. 여기에는 따라서 박근혜는 그중에 하나 내놓은 패예요.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고 얼마든지 거국 내각할 수도 있고 지금 이 패를 대신 패를 가기 위해서 수습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벌써 이상하게 저집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들은 뱃사공만 바꾸는 거예요. 네. 이 배는 55년 된 배예요. 네. 이 배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월호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월호 전체가 됐다. 대한민국이 세월호가 되고 하고 있는 판이다. 이미 되어버린 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요즘 나오는 거 보면 뭐 최순실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언니 최순덕이도 나오고 뭐 조카들도 나오고 이게 점입가경인데 어느 세를 막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쪽 측면만 봐도 그런데 다른 측면으로 또 들어가 보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그렇죠. 썩었고 또 어디 침몰하고 있는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멍이 너무 쏭쏭쏭 많이 났다고 저는 그러니까 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 대한민국 건국이 언제 됐습니까? 그럼 1919년? 예.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자체의 정통성이나 정체성을 네. 이제 한다는 전제에서 얘기합니다. 네. 왜냐하면 어떤 분은 분단 국가를 볼 때는 네. 남이든 북이든 다 불완전하다 볼 수 네, 있는 네, 부분이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건 역사관은 다양할 수 있다. 네, 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만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얘기한다 네. 하는 전제가 있어요. 네, 네. 그때는 엄밀히 건국절이라는 용어 자체는 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건국절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없어요. 다른 나라에도. 네. 있다면 그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때는 그 나라의 다 유일한 네. 하나의 정체성으로서 네. 또는 역사적 유구함으로써 그렇죠. 그러면 사실 우리는 개천절이 돼요. 네. 사실 개천절이 10월 3일. 예. 네. 일본도 기원절이 있듯이 네. 굳이 있다 우리가 개천절이 거기에 해당한다는 거죠. 네. 아니 나라 바꿀 때마다 건국절 만들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조선도 네, 네. 건국절이 있어야 네.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는 이 땅에서 터전을 자리 잡았던 한민족의 어떤 역사적 정체성과 유관 역사를 얘기한다고 할 때 그 뿌리에서 시원성을 얘기하는 건국절을 얘기한다면 네. 굳이 된다면 개천절이 맞다. 개천절이다. 그러면 좁은 의미에서 대한민국이란 게 생긴 거는 1919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전제가 그쪽 뉴라이트 쪽에서는 네. 건국이라고 하면 네. 몬테비데오 협약에 따라서 뭐 국토 뭐 이런 거요? 영토, 네. 네, 주권, 네. 그다음에 뭐 국민 네.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것은 정치학적인 개념이에요. 네. 역사적 개념이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네, 네, 네. 왜냐 이건 일반적으로 사책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48년이 맞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네. 근데 아니에요. 네. 역사적 접근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네. 원칙적으로 그게 맞아요. 네. 근데 이게 35년이에요. 네. 제국주의가 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태평양까지 전부 다 식민지로 만들었어요. 네, 그렇죠. 다 남의 집 뺏어놓고 국가의 조건은 영토, 국민, 주권 말이 됩니까? 네. 뺏어놓고 원칙을 제기하면 어떻게 그렇죠. 합니까? 니들은 국가가 없다 이런 거죠. 등기부등본 가져놓고 네. 등기부등본 있는 사람이 주인이다 네. 이 이야기란 거예요. 네. 따라서 35년도에 나온 몬테비데오 협약이란 것은 네. 당시로서는 식민지가 아닌 제국주의의 원칙이기 때문에 네. 이 원칙에 따라가면 어떤 식민지 망명 정부도 국가로 인정하면 안 되고 그렇죠. 식민지를 했던 제국주의 국가가 정통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그 미국의 식민지들은 영국의 식민지는 망명 정부 시도 인정이 안 되는 네. 거죠. 이랬기 때문에 이건 너무 기계적이고 안 맞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35년대 몬테비데오 협약은 모든 나라 다 독립한 다음에 네. 뭐 한 나라인데 정부가 두 개가 있다든지 네. 이렇게 될 때 얘기가 돼야 되지. 네. 집 뺏어놓고서 뭐냐면 그 기회조차 없었는데. 네. 네. 제시한 것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네. 그다음에 미국하고 비슷해도 이 사람들 건국절 들고 나온 게 미국의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들고 나온 거예요. 네. 원래 이영훈 교수가 네, 네. 지가 우연히 미국 갔다가 7월 4일 날 갔더니 막 폭주 터뜨린 거고 네, 네. 얼마나 부러운 나라겠어요. 네, 네. 본인이 가장 부러워한 게 미국일 텐데. 네. 우리도 이런 거 만들자. 그게 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하자. 이게 원래 사설에 나온 거예요. 동아일보에. 네. 틀렸어. 그 개념 하게 되면 우리는 3.1절이 맞아요. 네. 자, 미국 봅시다. 미국은 1776년에 네.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네. 독립선언을 해서 독립선언서가 나왔잖아요. 네. 독립을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정부를 세워야 돼. 네. 근데 영국하고 싸우잖아요. 네. 그래서 독립 전쟁 시기를 거치죠. 그래서 네. 조지 워싱턴을 사령관으로 네. 했어. 네. 전쟁을 해서 그다음에 미 합중국 정부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근데 미국의 건국절은 사실은 독립선언일이잖아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게 1919년에 3월 1일 날 오등은 자야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는 차로서 세계 만방에 고하여 네. 쫙 했어요. 네. 독립을 선언했어. 네. 근데 아니 일본이 이제
덤비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독립을 선언했기 때문에 이 독립국가를 운영해야 정부가 필요하다는 네. 거예요. 그때 막 만들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4월 11일 날. 네, 임시의정원. 그렇죠. 네. 이게 요즘으로 치면 재헌의회 해당하는 게 네. 임시의정원에서 뭘 합니까? 임시헌법 만들잖아요. 네, 임시헌장 만들죠. 임시헌장 만들고 여기에 근거해서 4월 13일 날 정부 수립한 거 아니에요. 네, 공포하는 거죠. 네. 그 정부도 공포도 하고 정부도 수립하고. 그러면 만약 대한민국만의 소위 미국식 7월 4일 예. 이런 거라면 3월 1일이죠. 3월 1일. 우리도 전쟁 다 있네요. 그러면 한반도적 삶으로는 10월 3일이 있고 예.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시원을 따져가 보면 3월 1일이 있고 다 국경일이잖아요. 예. 또 엄밀히 하면 4월 11일이 될 수도 있어. 헌법 만든 날 또. 아니 저희는 빨간 날이 하나씩 느는 거 좋은 거니까 예, 11일 또는 4월 13일이면 좋겠다. 만약에 그렇죠. 그렇게 보면요. 박 실장님 저기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게 예. 이제 좀 있으면 100주년 아닙니까? 예. 그 3년 남았네요. 3년 안 남았죠. 한 2년 몇 달 남았죠. 예, 이제 11월이니까 2년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야, 그 건국의 우리 선조들이 있잖아요. 어버이들. 임시의정원이면 의정원에 모였던 분들. 예. 그 뭐 나중에 이상해진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뭐 우당 이회영 선생부터 정말 막 이렇게 진짜 고마운 우리가 그렇죠. 잘 기억 못하는 진짜 어르신들도 계시고 내각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건국의 어버이다. 뭐 이승만 박사 포함해서 예. 하여튼 뭐 저는 그때 포함시켜도 좋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아니 그때 뭐 자리가 있으니까 쫓겨나긴 했지만 아니, 물론요. 하여튼 그러니까 딱 그 상황에서는 뭐 도산 선생, 안창원 선생님도 계시고 다 이런 분들이 지금 그 1919년 4월의 마음으로 예. 3.1 항쟁, 혁명, 뭐 3.1 운동을 딱 보고 난 다음에 모인 거잖아요. 예. 그게 진행되는 과정에 예.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어떨까요? 마음을 좀 빙의해 보세요. 빙의. 예. 먼저 죽기 잘했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이고, 들어온 거 살아서 안 보기 다행이다. 아이고, 와. 실제 그 말씀 하셨어요. 저명한 역사학자이시고 실천적 학자이신 우리 박한영 박사님께서 아니 먼저 죽길 다행이다. 조문기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교과서에도 나오시고. 네네네. 우리 연구소 또 이사장님도 그 하셨잖아요. 하셨죠. 돌아가셨죠. 국민관 어거 주인공. 네, 그러니까. 어르신 살아계실 때 네. 이제 기자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그때는 이제 MB 때인가 MB 전인가 MB 전이에요. 네. 그 독립운동가는 세 가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 기자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무슨 죄를 지으셨습니까? 했더니 첫 번째 해방이 되고 정부가 수립됐다는데 친일파가 권력을 잡았으니 이것을 독립되었다고 믿는 것이 첫 번째 죄요. 네. 두 번째 죄는 무엇입니까? 친일파 청산을 못한 것에도 분했는데 분단까지 됐는데 이것을 제대로 된 국가라고 믿으니 이것이 두 번째 죄요. 아이고. 네. 세 번째 죄는 그런데 연금 받아 먹고 있으니 세 번째 죄다. 우리가. 나는 이렇게 못 죽어서 못 간다. 부끄러워서.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그게 뭐 역사 부정을 보시고 봐서 눈물 흘리시면서 아이고. 글 하나 쓴데 내가 너무 오랫동안 산 것 같아. 이 치욕적인 것을 내가 보려고 독립운동 한 거 아닌데 너무 굴욕적이란 거예요. 네. 이분은 항상 3.1절 날 전단 나누셨어요. 네. 나는 대통령 불러도 안 가셨어요. 난 청와대 칼국수가 제일 맛없다 그러시면서 네. 차라리 그 시간이 있으면 대통령 만날 수 있으면 그 시기에 나는 친일메사를 만드는데 호소문 돌리셨어요. 네. 그러고 가서 수요 집회를 나가셨어요. 네. 수요 집회 나가서 할머니들에게 손잡고 우시면서 아이고. 우리가 똑바로 독립운동 했더라면 이런 피해는 안 생겼을 텐데 너무 죄송하다고. 아이고. 네. 눈 뜨고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아이고. 그런 간신제.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분들이 더 사셔서 이거 봤으면. 아이고. 내 청취자 여러분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고 그냥 싫어합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다 어이구밖에 없는데 한마디에 하면 임시는 얘들 주장대로 임시는 독립운동가가 했는데 태어나기는 친일파가 태어나버렸어 우리나라는. 친일파 아니라 아까 박정희는 적이잖아요. 적군이 적이죠. 태어난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치욕스럽다 그랬어요. 그래서 글 하나 쓰면서 만일에 이 대한민국에 한 개만 돼 있다면 이 지금의 대한민국은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싶다 그랬어요. 야, 조국이 하나밖에 없는 게 참. 예. 그래서 이분이 해본 제목이 슬픈 조국이에요. 그런데 그 슬픈 조국이 지금까지 면면이 이어져 오고 지금 균열을 보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또 얼마를 더 갈지 모를
아주 비상한 상황에 와 있네요. 그러니까 2016년 10월 말 11월 초를 사는 우리들에게 단지 지금 최순실 사태 국정농단만이 아니라 그 넘어 뭐 그렇죠. 최태민도 있고 박정희도 있고 또 그거를 포괄하는 이 수구 세력, 반민족 세력, 기득권 세력 이게 장구한 프로젝트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최태민도 일제시대 때 네, 그렇죠. 경찰이에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 개족보들이 있는 거예요. 아, 진짜 개족보죠. 저는 개족보라는 게 나쁜 뜻 아니에요. 이게 봤을 때 한국 사회는 친일파로 모든 게 해명하면 안 되지만 친일 청산을 함으로써 역사 정의를 세웠더라면 반복되질 않았을 거예요. 최소한. 그렇죠. 감개의 역사랑도 난 중요하다 봅니다. 교훈의 역사도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럼요. 정의의 관념도 있어야 되고 이거 다 무너진 채로 이들 계속 여기까지 온 거예요. 박정희도 뭐 하던 사람입니까? 그렇죠. 만주군 출신의 그 적국 장교예요. 이들이 주물러오면서 만든 나라가 쉽게 말하 우리가 이탈리아에서 마피아 청산할 때 마피아 청산 그때 검사가 들 조직이 많이 풀릴 때예요. 깨끗한 손. 이해가시죠? 우리는 오물 묻은 손들이 대한민국을 주무른 거예요. 이 반죽을 아무리 빚어봤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손은 이 손이 바뀌지 않고 손을 한 번이라도 씻어줘야 되는데 그에다가 똥까지 붙이고 숯까지 붙이고 더 들어오신 거야. 막 무당선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민간에서 했던 친일 인명사전 발간 정도의 물론 어마어마한 작업이었습니다만 작업 말고는 국가적으로 진행한 적도 없었고 그 상황에 놓여져 있는 일종의 우리의 뭐랄까 숙명인데 돌파해야죠. 그 돌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있는데 숙명은 아니에요. 숙명은 아닙니까? 역사는 그 숙명을 알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 운명을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 정말 슬픈 조국 같은 운명이지만 그렇죠. 그걸 또 우리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렇게 돌파하고 계시잖아요. 왜 우리 연구소가 뭐든 그러니까 근데 여럿이서 같이 이렇게 하는데 뭐 그런 움직임과 관련해서 요새 뭐 역사관을 준비하신다는 건 뭔지 좀 우리 청취자들에게도 안내를 한번. 한마디로 지금 망조가 든 건 사실이에요. 망조 들었죠. 망조 들어도 아주 깊게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들이 국정교과서 어찌됐든 쟤들은 국정교과서나 사드든 이 MB 박근혜 이어지는 이 정권이 해놨던 것은 최순실의 문제라 그 등불 하나고 배 전체가 흔들어져 있는 엔진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 배가 구멍이 나가지고 침몰하는 상황.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진짜 주인은 우리잖아요. 우리 주인이 수리해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수리하는데 저는 이런 게 역사 문제만 하자면 지금 국정교과서를 배우고 근데 박정희 기념관에 가서 성지 순례하고 그 다니는 사람들이 있나 보죠. 그럼요. 이게 앞으로 가속화될 겁니다. 내년에 100년이 되니까. 그때 우리가 교과서도 막아야 되지만 박정희 기념관도 가는데 계속 박정희 기념관 앞에 누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럼 우리도 그들이 만든 허구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도 진실의 역사를 만들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식민지 역사박물관을 저희들이 준비를 했어요. 내년 8월에 개관합니다. 어디다가요? 그건 대비죠. 대비.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나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누가 계약을 허락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인권운동 앞장서시면서도 세상 물정을 몰라서요. 대비 맞네요. 그거 어떻게 공개할 수 있겠어요? 네. 그건 하면 바로 들어옵니다. 네, 그렇죠. 압박이. 왜냐면 박정희 혈서까지 전시할 텐데. 보겠어요, 눈 뜨고. 그다음에 조중동에 사주들의 친일 행적이 다 전시가 될 텐데. 맞아요. 그거를 우리가 어디 이사 갑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식민지 역사 박물관이 만들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저는 이 부분이 핵심이란 게 독립운동에 대해서 많지만 식민지 역사 박물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독립운동 했냐는 우리가 행복했으면 독립운동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일제 식민지 지배라는 게 어떤 건지. 왜냐하면 뉴라이트는 일제 식민지 시대가 근대화 시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당대 자료를 철저히 보호자는 거예요. 일제 식민지 시기의 식민지 통치의 실상과 민중생활상 자료가 저희들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다음에는 친일파들 무슨 짓 했는지 자료 다 있어요. 심지어 박정희 혈서 보도기사까지 다 있습니다. 직접 봐야죠. 그다음에 해방후에는 이런 친일 역사 청산을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사회를 우리가 만들려는 하는 역사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항하는 또 외국의 역사들을 같이 놓음으로써 저는 젊은 세대들이 와서
박정희 기념관도 보라는 겁니다. 네. 여기도 보고 아.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맞아요. 둘 다 봐라. 우리는 맞아요.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네. 어느 앞으로 가야 될 여러분의 길이 어딘지는 여러분이 판단해라. 두 개의 거울이 있다. 그 거울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희들은 그래서 늘 반대만 하는 운동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대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30억을 모았어요. 이제 5억만 모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턱대고 모금할 수 없다. 그래서 30억을 만들고 자료도 지금 5만 점 있습니다. 어이구, 네. 단 5억만은 시민과 함께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아니 참여해야죠. 저희도 참여하겠습니다. 뭐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이걸 민족문제연구소 아시죠? 친일 인명사전 냈고 우리 박한영 실장님 일하시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만 원 이상 내는 발기인도 있고 그 다음에 액수에 관계 없이, 액수에 관계 없이 또 정액 후원을 이제 매달 CMS 통해서 이제 분할 납부 뭐 이런 것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가장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민족문제연구소 홈페이지를 찾아가면 거기 안내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 조금씩 참여하시면 네 진짜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분노하는 시민들이 전 여러 가지입니다. 광화문 광장에 나가고 저희 토요일 날도 뵀잖아요. 이것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런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의 답도 좀 찾아내고 그러니까 역사 운동의 베이스 캠프를 만들자는 그렇죠. 그러니까 박정희 기념관 건립에 화만 내지 말고 우리식의 박정희 기념관 이거 좀 기분 나쁜 표현입니다만은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고민하는 식민지 역사박물관 건립도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놀라운 자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조문기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 정말 이 슬픈 조국이 아닌 그래도 희망을 열어가는 조국이 됐으면 좋겠고요. 좋은 소식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반갑고 고마웠습니다마는 우리 박 실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니까 벌써 시간이 너무 훌쩍 가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청취자들하고 인사 좀 나눠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10년 전에 갑자기 결혼할 때 반지하고 시계가 생각이 났어요. 안 보이더라고. 또 그래도 안 쳐요. 물어봤더니 IMF 때 우리 사모님께서 내셨더라고요. 네, 저희도 애들 돌반지 다 갖다 냈죠. 97년에. 강남에서 98년에. 근데 강남에 금송아지가 있었는데 안 나왔더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맞아요. 이 대한민국이 항상 망조가 들 때마다 그래도 아직까지 안 망한 이유는 가장 이름 없지 대가 없는 시민들이 감남을저들이 나와서 몸으로 막아줘서 구멍을 몸으로 막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지켜온 역사입니다.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만든 역사인데 이런 협작군들한테 넘겨줍니까?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지만 이 친일 청산이 안 된 후과가 안 된 후과 그 부정적 유산들이 어떻게 재생되는지 목격하고 계시니까 이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맙시다. 우리 끝내버려야죠. 그래야죠. 그래서 벌써 60년 가까이 됐는데 이제 끊어내고 자 우리 세대들은 세계를 전체로 무대로 놓고 인권이나 평화 또는 이런 전 세계의 어떤 바람직한 어떤 역사상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식에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좀 이 식민지 역사 박물관은 모금을 목표로 하기보다 이러한 운동 자체가 우리들의 대안을 만들고 미래 세대에게 주는 민주시민의 조직적 선물이었으면 좋겠다. 네, 맞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1910년 경술국치에 발목 잡혀 있어야 되고 1961년 박정희 쿠데타에 발목 잡혀 있어야 되고 그 유산도 치우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받고 정말 지난 일주일 동안 뉴스 보기가 너무 무섭잖아요. 아니 이게 나중에 겁나더라고요. 앞으로 뭐가 또 튀어나오나 할 정도로. 제가 알기로도 더 많은 게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나라에서 별 수 없다. 예전 했던 것처럼 IMF 때만이 아니라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우리 시민들의 참여, 연대를 통해서 또 이런 숙제들도 풀어가야 되겠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박 실장님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경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